자, 8장입니다. 생애 주기의 첫 번째 단계인 태내기, 그리고 영아기를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8장부터 11장까지에 걸친 생애 주기 문제는요. 태내기 같은 경우는 그냥 태내기 혹은 태아기 두 용어가 다 쓰여요. 이 용어가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아기부터는 이렇게 출생에서 2세, 유아기는 3세에서 6세, 아동기는 7세에서 12세 이런 식으로 연령을 괄호 안에 써줍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영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혹은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이런 형태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노년기 같은 경우는 노년기 자체의 발달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지만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 혹은 죽음에 적응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죠.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죽음을 수용하기까지의 5단계를 얘기를 했는데 노년기 문제는요. 상대적으로 이쪽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노년기 발달 특성만큼이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 외의 단계에서는 그 단계의 발달 특성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것,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표적이고, 일단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 노년기에서 8단계의 기본 한 문제씩, 그리고 종합적인 문제가 한 문제에서 평균적으로는 한 9문제 정도가 8에서 11장 사이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1장부터 1절 태내기부터 가도록 합시다. 태내기 혹은 태아기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4페이지 맨 위에 있듯이 태내기란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예요.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출생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요 기간을 태내기 혹은 태아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기간, 대략 10달에 해당하는 그 기간을 크게 3개의 단계로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는 배란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계속 배란기라고 나왔는데 2024년 문제에서 갑자기 이것을 배종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용어와 다른 용어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배란기, 배종기 내지는 발아기, 발생기, 접합체기 등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정란이 성공적으로 엄마의 자궁벽에 착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고요. 이게 통상 한 6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대략 일주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정 후 일주일 이러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수정 후 2주간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재에 쓰인 표현하고 혹은 우리 시험에 나오는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구글 같은 데 검색했을 때 나오는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수정 후 2주간 자궁벽에 착상할 때까지의 기간을 배란기, 배종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궁벽에 딱 착상을 하고 나면 착상하자마자부터 머리, 손가락, 발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람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걸 할 때 이거를 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 중에 아가, 사람의 형체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전까지는 태아가 아니라 배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배아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착상이 이루어진 후 6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아이가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그 태아기 전까지의 6주간을 배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주요한 신체기관이나 조직이나 신경계 등이 형성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배아기에서 뭔가 결손이 생기면 이거는 사실 출생 후에 이게 의료적으로 접근해서 회복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땐 진짜 중요한 시기라서 이때 보통 엄마들이 굉장히 극심한 입덧을 하거나 그런 걸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가 특히 예민하고 중요한 때라서 스스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기하고 관련해서 이번, 그러니까 2024년 시험에서 처음으로 또 등장한 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배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출제자들도 어쨌거나 조금 어차피 이 시험은 60점 이상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상위 한 10%나 20% 문제는 공부해서 풀 수 없는 상당히 이렇게 고난이도의 극악무도한 문제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냥 틀리셔도 상관없어요. 아는 것만 제대로 공부를 해서 풀면 그러면 합격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보게 된다면 날려도 상관없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시험에 나오긴 나왔으니까 그래서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배아의 구성은 우리가 계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껍질이 있고 그 안에 흰자가 있고 그 안에 노른자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껍질에 해당하는 게 외배엽, 그 다음에 흰자에 해당하는 게 중배엽, 안에 그 핵 있잖아요. 노란색, 노른자를 내배엽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배엽 같은 경우는요, 뇌나 척추나 피부나 치아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꺼죽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배엽이라고 얘기하는 얘는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틀이라든지 그 틀의 연결이라든지 혈관 같은 경우 흐르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배엽이죠. 우리가 이제 계란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 중핵에 해당하는 노른자위는 진짜 중요한 내부 기관들을 형성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폐나 간이나 소화기관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겉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부를 연결해 주는 거. 예를 들자면 뼈와 근육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의 구조, 그러니까 전체와 실제 내부 기관 사이의 구조들이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진짜 안쪽에 있는 기관들. 이런 개념으로 내, 중, 왜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수정 후 2주, 그 다음에 다시 착상 후 6주가 지났으니 8주가 지난 거고 대략 그러니까 2달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 차부터 혹은 8주 차 이후부터를 태아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가 이제 사람의 형체를 주로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태아기 시기별 특징 중 출제된 내용 보시면은요. 임신 2, 3개월 정도면 배아가 원래 배아는 사람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2개월이 지나고 3개월 차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친구가 사람의 형체를 갖추면서 태아가 된다라는 얘기를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거는 이제 여기는 안 썼네요. 임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태아의 성별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 16주경이 되면 태아의 움직임 줄이면 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시험에 나왔었는데 16주경이 되면 태아의 움직임을 알 수 있다. 혹은 16주나 20주 정도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쯤에 임신부가 태동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회 시험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신 24주 정도가 되면 주사나의 생존이 가능하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24주 이전에도 아이가 생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확률이 50% 미만인 경우고요. 통상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략 24주나 25주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태내 발달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잘 건강하게 자라려면 뭐가 중요할까? 엄마 건강 중요하겠죠? 엄마 영양 섭취 중요할 거예요. 특히 이제 건강이나 영양 섭취하고 관련해서 아이가 엄마 몸에서 자신의 기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철분이라든지 이런 거가 중요한 거고 이상한 약물 같은 거 함부로 섭취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임신 기간을 보내는가 엄마의 정서 상태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요. 엄마의 병, 그다음에 엄마의 연령 우리가 노산인
경우에는 발달장애 확률, 특히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는 연령이 증가하면 확률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연령이라든지 분만 횟수 한 번 애를 낳아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태내 환경이 조금 더 좋고요. 처음인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고 뭐 이런 분만 횟수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엄마와 자녀의 혈액의 불일치. 그래서 그거는 166페이지 보시면 RH 플러스 남성하고 RH 마이너스 여성이 RH 플러스 여성을 자녀를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는 RH 마이너스, 아이는 RH 플러스잖아요. 요럴 때 첫째 아이는 괜찮은데요. 둘째 아이부터는 되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요런 건 이제 예방하는 로감 주사라든지 요런 거를 이제 맞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약물이라든지 출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이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흡연이나 음주나 뭐 그 외에 뭐 수은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태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온 오답이 뭐였냐면 두 번 오답이 나왔던 게 하나는요, 학력. 임신부의 학력이 태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학력. 이게 교육 수준이라는 말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써두세요. 학력 혹은 교육 수준 나오면 이거는 틀리는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표현들을 166페이지 표현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약물하고 관련해서 약물은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폴리염아비 페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에 노출이 되면 이거 발암물질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항생제를 섭취하는 거 이런 것들도 태아의 기형이나 저체중 문제 같은 거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흡연하고 관련해서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도 태아에게 유해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음주하고 관련해서 엄마가 임신 중에 너무 과도하게 음주를 하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167페이지의 맨 위쪽에 환경 호르몬이나 방사능, 수은, 납 이런 것들도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형 발생 물질이라고 해서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태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을 기형 발생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임신부의 생활 습관도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특히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뭐 당연한 얘기지라고 생각하고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임신 중에 우리 아이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우리 태내 진단 검사하잖아요. 혹은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또 진단을 하기도 하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건 혈액 검사고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산인 경우에는 아이의 기형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은 혹은 우리 아이 장애가 있을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싶을 때 양수 천자 검사.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지내는 공간에 양수가 차오르잖아요. 그 양수에 녹아있는 아이의 DNA를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자궁벽에 태반으로 아이가 이제 연결이 돼서 엄마로부터 영양 섭취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자궁벽에 연결된 고기에 이제 그 육모막이 있는 거거든요. 그 육모막을 또 채취를 하면 대부분 아이의 DNA가 거기에 다 녹아들어 있어서 또 검사를 하게 되는 건 육모검사 혹은 육모막, 육모 채취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양수검사나 육모검사 같은 경우는 아이의 장애 여부라든지 확률이라든지 요런 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지만 양수도 육모막 검사도 검사 과정이 조금 잘못되면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유산을 유발할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그 양수 검사 같은 경우는 충분한 양의 양수가 좀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양수 검사는 임신 한 16주경 이후에 이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모막 채취 검사가 육모 채취 검사 같은 경우는 그 양수 검사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신 9개월에서 9주에서 11주
11주차 혹은 10주에서 12주차 그 무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양수검사보다는 조금 더 일찍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얘가 얘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유산을 유발할 위험도가 양수검사보다도 좀 더 높고 정확도도 양수검사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다 해서 태뇌진단하고 관련해서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육모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태뇌기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168페이지부터 있는 169페이지 170페이지에 있는 발달장애예요. 발달장애하고 관련해서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은 그냥 약간 이제 서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염색체, 유전인자, DNA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DNA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태아는 엄마한테서 염색체 23개, 아빠로부터 염색체 23개, 이게 각각 쌍을 이루어서 총 23쌍의 염색체 구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엄마 거 23개, 아빠 거 23개에서 총 46개의 염색체가 23개의 쌍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중에 23번째 마지막 결합이 XX 형태냐 XY 형태냐에 따라서 XX 결합 구조가 되면 여성, XY 결합 구조가 되면 남성 이렇게 되기 때문에 23번째 쌍이 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전이 이런저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발달 장애의 유형에는 169페이지 표에 있듯이 불필요한 염색체. 그러니까 남자면 깔끔하게 X, Y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어떤 남자들은 불필요한 X가 더 붙여서 XXY 혹은 XX, XY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XY로 끝나야 되는데 Y가 더 붙어서 XY, Y, XY, YY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염색체가 더 붙는 이런 발달장애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 여성이라면 XX 성염색체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없는 거예요. X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 발달장애 유형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다운 증후군이죠. 다운 증후군은 23번째 성염색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21번째,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아니라 21번째 염색체는 기본으로 엄마과 아빠과 하나씩이 만나서 쌍을 이루게 되는데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여야 되는데 3개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염색체는 23, 24 더해서 46개가 정상인데 다운 증후군의 경우는 47개의 염색체로 구성이 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운 증후군 특유의 여러분들 외형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거고요. 지적 장애가 있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노산인 경우에 다운 증후군 가능성의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이번에는 터너 증후군이에요. 터너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고요. 그 밑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당연히 클라인펠터라는 사람이 발견한 발달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시험에서는요,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뒤집어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오답을 많이 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여자, 남자 발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터너하고 발음이 유사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너를 떠올릴 때는 여성인데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인데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터너 증후군 여성인데 근데 여성의 23번째 성염색체 결합은 XX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X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자, 그래서 아까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총 염색체 수가 47개라고 얘기를 했고요. 터너는 여성인데 정상적인 성염색체 XX에서 하나가 없어서 X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체 정상적인 염색체는 46개여야 되는데 지금 X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체 염색체 수가 45개가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성으로서의 성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거가 없는. 자, 그래서 외견상은 여성이지만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생식기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서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고 난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생식 능력이 없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에요. 남성인데요. 남성이면 정상적인 성염색체 결합은 XY 형태여야 되는데 이 경우는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X가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XY 앞에 X가 하나 붙을 수도 있고 2개 붙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남성인데 여성적인 2차 성징 특성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인 X의 수가 많을수록 더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0페이지에 혈우병이 있는데요. 자, 얘는 남녀 모두에게 유전인자는 있어요. 근데 발병은 남자만 하게 되는데 일단 혈우병이 유발이 되는 이유는 23번째 성염색체에 X, 여성은 XX, 남성은 XY잖아요. 둘 다 X는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성별을 구별하는 기능은 이 X가 한다기보단 나머지가 X냐 Y냐가 남자냐 여자냐 남자냐를 구별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성별을 구별하는 주된 역할을, 구별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기본으로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X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한다. 혹은 X염색체의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염색체 중에서도 이 X유전자 혹은 이 열성 유전자에 기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남자에게만 발병을 하죠? 여성 같은 경우는 X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까지 문제가 되면 혈우병이 발병을 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하나가 정상이라면 그러면 얘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게 실제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의 경우는 X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너지면 그냥 바로 발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여성의 XX 둘 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성은 발병하지 않는데 남성은 발병한다. 이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대 남성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초웅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이게 슈퍼메일이거든요. 슈퍼메일 증후군 내지는 야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외워야 돼요? 이거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싫으면 외우지 마세요. 시험 문제 나온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혈우병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 남성 증후군은 남성이에요. XY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클라인펠터 증후군 여기에 X가 더 붙는 문제였다면 얘는 Y가 더 붙는 문제예요. 그래서 Y가 더 붙으면서 일반적인 남성보다 우리가 보통 흔히 남자 거대한 몸집이 되게 거대하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약간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나쁜 놈인데 박사, 야리야리한 그 박사님이 되게 이렇게 지적인 능력은 떨어지는데 되게 이렇게 막 등치 큰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이런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수하를 거느리고 나쁜 짓은 걔한테 막 파괴하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거대 남성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영화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실제 이분들이 그렇게 폭력적인 건 아니거든요. 영화가 그렇게 그려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거대 남성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Y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내의 한 2%나 5%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페닐알라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분해하는 효소가 결핍이 돼서 그걸 체내에서
분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잔존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독성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요걸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페닐알라닌 분해 요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어쨌거나 걔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니까 단백질 분해 요소의 결핍이다. 혹은 이거를 아미노산의 분해 효소의 결핍이다 등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타이삭스병이라든지 묘성증후군은요. 묘성증후군은 시험에 살짝 등장하긴 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타이삭스라든지 묘성증후군은 패스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아기 보도록 할게요. 아이가 태어나서 만 2년까지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신생아기 출생 후 1개월까지를 우리가 통상은 신생아기라고 얘기를 하고 출생 후 1개월까지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어디서도 나왔었냐면 삐아제가 감, 전, 부, 형 해갖고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형식적 조작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구체적 조작기, 유아기에 해당하는 전조작기, 영아기에 해당하는 감각운동기를 얘기를 하면서 영아기에 해당하는 감각운동기 만 2년은 굉장히 인지 발달이 엄청난 속도로 일어나는 때라 걔를 6단계로 세분화했다라는 얘기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중에 삐아제는 생후 1개월은 막 뭘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반사 활동 있잖아요. 반사적인 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삐아제는 이 1개월에 해당하는 시기를 반사기 혹은 반사 활동기라고 불렀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신생아기도 결국은 영아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신생아기를 중심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신생아기를 중심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서 크게 막 신생아기는 막 별도로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영아기에서 이 시기의 특징을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태어났을 때는 4등신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신장의 4분의 1 정도 그만큼 두뇌의 비중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숨구멍이라고 얘기를 하죠. 숨구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물렁물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6개의 숨구멍이 있어서 아이들 숨 쉴 때 보면 거기가 물렁물렁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삐아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막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학습해서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사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신생아기 부터 이제 몇 달까지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하던 반사 행동들을 이제 몇 달까지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신생아기부터 이제 보이게 되는 이 반사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호흡 못하면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먹을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젖가슴에 이제 아이가 근처에 예를 들어 젖가슴이 이렇게 닿으면 애가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이렇게 해갖고 엄마 젖을 뭅니다. 이게 탐색, 찾아요. 그리고 물어서 뭘 하는 거예요? 빨아야 먹는 거잖아요. 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눈에 뭐가 막 들어오려고 해. 그럼 감아야지 살죠. 그렇죠? 큰 빛이 들어와요. 막 되게 갑자기 밝은 빛이. 그럼 눈을 감아야 되거나 이게 막 이렇게 눈동자가 거기에 맞춰서 조절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이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반사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생존에 꼭 필요한 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걸 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왜 하지? 생존하고는 그러니까 직결이 되지 않지만 이거는 인류의 태고적. 옛날에는 그게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하지 않지만 이게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서 원시적인 인간들이 보였던 행태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존에 딱히 필요하지는 않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났을 때 보이게 되는 어떤 공통의 어떤 반사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존 반사에는 호흡, 탐색, 탐색은 아까 이제 아이들이 주로 탐색하는 건 젖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젖찾기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원 반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빨고 그다음에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빛이 들어올 때는 막 들어오거나 이제 잠잘 때는 동공이 좁아지다가 희미하면 좀 이렇게 커지다가 이렇게 동공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눈 깜빡은 뭐가 탁 날아올 때 눈을 딱 감는 거, 연하는 삼키는 거를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시 반사는 모로 반사, 바빈스키 반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모로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이제 외부의 갑작스러운 자극, 예를 들어 큰 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이렇게 펴는, 이렇게 쭉 이렇게 몸을 제껴요. 이걸 경악 반사라고도 얘기해요. 놀랐다라는 거죠. 모로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바빈스키 반사는요, 아이의 발등을 이렇게 이게 간질간질하면 아이의 발가락을 쫙 펴면서 부채처럼 쫙 편다는 거예요. 얘를 바빈스키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손바닥 반사는 아이의 손에 뭔가가 닿으면 얘를 이렇게 쥐려는, 마치 이게 뭔가 보겠다라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싹 쥐는 그런 반사를 보인대요. 이거를 손바닥 반사라고도 하고, 이게 뭐지? 파악 반사라고도 얘기하고, 쥔다 해서 쥐기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걷기 반사는 아이를 이렇게 여기 어깨축지를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아이가 다리를 이렇게 축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이렇게, 이게 그림을 보여줄 수가 없네. 다리가 있으면 하나는 이렇게 들고 하나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마치 우리가 걸을 때 말이에요. 걸을 때 한 다리는 올리고 한 다리는 내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걸을 때 한 다리는 올리고 한 다리는 내리는 것처럼 그런 포즈를 취한다는 거예요. 마치 걷는 것처럼. 이걸 걷기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수영 반사는 아이를 물속에 이렇게 담궈 놓으면 마치 수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해서 이걸 수영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생존이 아니라 원시 반사다라고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아기하고 관련해서 발달, 우리가 이론가들 배웠었잖아요. 자, 일단 정신역동 이론가들 중에 발달 단계를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아들러라고 얘기했어요. 프로이트는 청소년기까지, 한번 여기 정리를 해볼까요? 프로이트는 청소년기까지 구함 남자쌤이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라고 얘기했고, 이게 청소년, 이게 아동, 그 다음에 얘가 유아기고요. 얘를 초기 아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영아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구강기라고도 얘기하고 얘를 구순기라고 얘기하는 이 시기가 영아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영아기의 특징,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영아기의 아이들은 이유, 엄마 젖을 떼는 과정에서 원초화해서 자아가 뽀롱뽀롱 분화된다. 근데 나는 엄마 젖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언제부터 숟가락을 들이밀어요. 아이, 엄마 미워. 이런 거 뭐죠? 최초의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구강기 특징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릭슨은 전생에 노년기까지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기자, 죽은 자, 친생자 외우세요. 친생자 이렇게 외웠고요. 자, 기본적인 신뢰 대 불신, 자율 대 자수예요. 수치, 의심, 주도와 죄, 죄예요. 주도와 죄의식, 근면 대 열등, 근명, 열등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5번째 청소년기예요. 청소년은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자아 정체성 혹은 그냥 정체성 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친밀과 고립, 청년기 과업인 거고, 생산 대 침체, 자아 통합 대 절망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융은 전생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융 이론에서는 3번째 단계인 중년기만 되게 강조가 되고 나머지 단계는 융 이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은 별로 언급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가인 삐아제는 청소년기까지를 어떻게 구분했죠? 감, 전, 구, 형. 얘는 청소년기, 얘는 아동기, 얘가 유아기, 그 다음에 얘가 영아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프로이트, 삐아제가 아니죠. 이거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청소년기까지 5단계, 삐아제는 청소년기까지 4단계. 그래서 우리 피읍 친구들은 청소년기까지만, 피읍 친구들은 청소년기까지만이에요. 에릭스는 전생의 8단계. 그러면 여기 연급은 안 했지만 융도 전생의 4단계 얘기했잖아요. 이응 친구들은 전생에네. 이렇게 구분하세요. 프로이트와 삐아제는 둘 다 피읍 친구들 청소년기까지만 발달 단계를 제시했고,
에릭슨과 융, 이응 친구들은 전생의 발달을 얘기했고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영아기는 첫 번째 단계라서 프로이트의 구강기, 에릭슨의 기본적인 실루엣의 불신, 피아제의 감각운동기에 해당하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에릭슨의 유아기에서 유는 어릴 유자가 아니라 젖유자예요. 젖 먹는 시기다라는 의미로 에릭슨은 영아기를 유아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실루엣의 불신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 에릭슨은 뭘 얻는다고 했나요? 희망입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우리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회의, 목적, 은, 성사, 배지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서 첫 번째 단계는 회로 외우지만 실제로는 희망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의지, 세 번째는 목적, 은은 위아래 뒤집어서 능력으로 외우라고 했고요. 성실, 사랑, 배려, 지혜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하세요. 암기 못해서 날리는 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아제는 첫 번째 단계 감각운동기라고 얘기했고요. 피아제 감각운동기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나요? 중요한 건 감각운동, 대상용 속성이 발달한다,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하위 6단계. 그렇죠? 그래서 반사활동기, 1차 순환반응, 2차 순환반응, 2차 도시계 협응, 3차 순환반응, 마지막이 통찰기. 요런 내용들이 쫘라락 생각나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아기의 신체 발달인데요. 영아기는 전생애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이게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4등신으로 시작했던 애들이 막 5등신이 되고 6등신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신체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를 제1 성장급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다른 단계도 영아기보다 빠르게 신체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는다예요. 그럼 1등은 얘라면 2등은 뭐죠? 예, 사춘기, 청소년기가 제2 성장급등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강기,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의 구강기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입을 통한 만족이 이가 나기 전에는 빨기를 통해서, 이가 나면서부터는 씹는 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아기에서는 아이들 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유치가 생성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두뇌 발달이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제1장에서 발달의 방향 얘기할 때 상부에서 하부로, 즉 두뇌부터 발달이 이루어진다. 중심에서 말초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 활동에서 부분적인 활동, 특수한 활동으로 이런 얘기를 여기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시각 발달이 이루어지는데요. 173페이지 시각 발달 중, 그러니까 신생아의 감각 중에서 가장 덜 발달된 게 시각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이 색채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는 생후 1, 2주 이내에 발달을 하지만 색채를 발달로 물체를 구별하는 것은 2, 3개월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요, 아이들 그 초점 그림 책 있잖아요. 처음에는 흑백으로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컬러가 들어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시각에서 이제 아이들이 오래 응시하는 것은 다른 사물보다는 사람에게 더 오래 응시를 하고요. 전체보다는 부분을, 정지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흑백, 이제 컬러를 구분하게 되면서부터는 흑백보다는 컬러를, 직선보다는 곡선을, 단순 도형보다는 복잡한 도형을, 다른 사물보다는 인간을, 특히 인간 중에서도 눈을 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인지 발달인데요. 이거는 피아제가 얘기했던 감각운동기의 특징. 아까 얘기했습니다. 감각운동, 대상형 속성 발달, 목적지향적인 행동, 추가하자면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위 6단계 기억나시죠? 하위 6단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내용들 174페이지 상단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피아제 이론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174페이지 하단에 언어 발달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슬라이드에 실지는 않았는데, 우리 아가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우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옹알옹알 하죠. 빠빠빠빠
나나나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옹알이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영아기 때 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114페이지 그 언어 발달의 두 번째 땡 보시면 언어 발달은 인지, 사회성 발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가 영아기의 마지막 단계로 얘기했던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를 통찰기 내지는 상징적 표상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이들은 이렇게 언어, 한 단어 언어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지 능력이 이전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상징적인 사고의 세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나 사회성 발달하고 굉장히 언어 발달은 연결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언어 발달 쪽은 사실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5페이지에 심리사회적 발달로 넘어가시면 영아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애착관계. 누구와? 주로 양육자죠. 양육자와 얼마나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는가는 그 영아기 시기의 심리사회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도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영아기의 가장 탑은 애착이다.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다. 거기 보세요. 그래서 출제 정보도 엄청 많잖아요. 거의 매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인스워드라고 하는 학자는 영아기의 그 애착 형태를요,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면 이거는 진짜 좋은 거죠. 그런데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후 대인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아인스워드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그래서 이제 아인스워드가 했던 실험이 뭐냐면 중양육자가 아이를 뭐 예를 들어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데다 두고 잠깐 이제 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랑 헤어질 때 아이가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양육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아무래도 내가 애착하는 그 대상이 사라지는 건 싫죠. 물론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제 나를 떠나고 나면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기 주변을 탐색하면서 또 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육자가 돌아오면 너무 반기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불안정한 애착에는 회피형도 있고 저항형도 있고 혼란형도 있거든요. 이거를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회피애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양육자가 나를 떠나도 무덤덤, 와도 무덤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회피애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의 반대로 저항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친 듯이 울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날 수 있느냐,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정말 마음을 그래서 추스르지 못하고 부모가 나를 떠나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울고 막 분노를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러고 부모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지금 남겨진 상황의 다른 세계에 대한 탐색을 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양육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원망과 분노가 폭발을 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분노를 담아서 애가 계속 울거나 이런 거, 이는 저항형 애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혼란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피도 아니고 저항도 아닌, 그래서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그래서 이게 가장 불안정한 문제가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 보면 냉담한 표정으로 엄마한테 접근하거나 안아줘도 다른 곳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회피 애착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기도 하고 냉담,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피이기도 하면서 분노이기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이렇게 싸웠을 때 얘가 아예 관심이 없으면 좀 덜 무서운데요. 얘가 관심이 없는데 말은 없는데 표정은 싸늘해요.
그러면 이게 약간 분노를 느끼면서 약간 불안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다 결합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착과 관련된 특징으로 내가 애착을 형성한 그 상대, 그러니까 양육자가 나를 떠나려고 할 때 우리는 양육자와의 분리에서 오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분리불안은 내가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 나랑 분리될 때의 상황인 거고, 낯가림은 뭐죠? 나랑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타인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럴 때 느끼는 불안을 낯가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거는 애착의 이슈하고 관련이 되는 영악의 특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악의 정서 발달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쁘거나 분노나 슬프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르르 웃거나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막 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정서, 기초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정서라는 게 상당히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조금씩 미묘한 정서를 향해서 분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부정적인 정서가 있고 긍정적인 정서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상황부터 생각해 보세요. 울지 않는 아이 없어요? 앙앙 우는 거 있잖아요. 이 낯설고 이게 이 낯선 세계에 처음으로 던져졌을 때 불안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인 정서보다 빨리 발달하는데 아마 이거는 기본으로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8장의 내용이고요. 우리 올해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문제로 나왔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63페이지입니다. 태내기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이에요. 다음 중 태내기 혹은 태아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수정 출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배종기 나왔는데요. 배종기는 배란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수정 후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신 3개월이 지나면 아이의 성별 구별 가능해지고요. 양수검사, 용모마 채취검사 얘기했고 양수검사는 16주는 지나야지 가능한 거고 이걸 통해서 다운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발달 장애의 가능성, 즉 유전적인 결함의 가능성들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양수검사뿐만 아니라 용모검사도 마찬가지죠. 자, 임신 중에 엄마가 너무 술을 마시네요. 그럴 때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배아기에는 배아의 구성이 중, 내가 있다라고 아까 달걀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 폐, 간, 소화 기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몸을 생각하면 폐, 간, 소화 기능은 맨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걔는 배엽, 중, 내배엽 중에서 뭐가 형성하는 걸까요? 당연히 내배엽이 형성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배아의 구성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이루어지며 라고 해서 여기에 중배엽을 포함시켜야 맞는 얘기고요. 자, 그 중에서 폐, 간, 소화기관의 형성은 외배엽이 아니라 내배엽이다 라고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아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261페이지의 17번 문제입니다. 영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얘는요. 아이의 이론 문제예요. 자, 콜버그 도덕성 나왔는데요. 콜버그 도덕성에서 영아기는 언급을 안 합니다. 우리가 영아한테 너는 이건 도덕적이야. 그러니까 기본으로 콜버그의 도덕성이라는 건 너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 옳다고 생각해요. 왜 옳다고 생각하니? 이러니까요. 애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고 그걸 전인습이냐, 인습이냐, 후인습이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콜버그가 2살짜리 혹은 2살 아니고 18개월짜리 애를 가지고 넌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 2세 이전의 아가들을 대상으로 얘의 도덕성은 어떻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콜버그 나오면 제끼셔야 돼요. 콜버그는 아니죠. 전인습적 도덕성은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삐아제로 얘기하면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2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신뢰대 불신이 중요한 거. 에릭스는 기본적 신뢰대 불신 뭐예요? 기자주근자 친생자의 첫 번째 단계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아기 첫 번째 단계인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삐아제가
보존 개념이 확립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요. 얘는 구체적 조작기예요. 감전 구형으로 얘는 영아기가 아니라 아동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존 개념 얘기하면서 요거 얘기한 거잖아요. 자, 두 비커에 동량의 물이 있었는데 이거를 요런 컵에 담았더니 이렇게 되었어. 얘랑 뭐가 더 많게라고 얘기했던 거 보존이잖아요. 자, 근데 둘이 똑같아요,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이 확립된다라는 건데 이 개념이 확립되는 이유가 뭐죠? 아니 그릇만 바꿨지 물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면 똑같지 않아요? 동일성의 원리. 이게 높아졌지만 여기는 좁아졌잖아요. 보상성의 원리. 이 컵의 물을 원래 컵으로 제가 다시 따라 볼게요. 가역성의 원리. 똑같죠?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능력이 형성되는 건 아동기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자, 거세 불안 나왔는데요. 얘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거죠. 프로이트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단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3세에서 6세 사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어떻게 외우죠? 구합 남자쌤이에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구강기는 생후 18개월까지, 항문기는 18에서 36개월, 즉 3세까지, 남근기가 3세에서 6세까지 유아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남근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다? 남자아이는 엄마 좋아 아빠 미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는 아빠 좋아 엄마 미워 엘렉트라 컴플렉스, 남자아이는 아빠가 알면 내 거 잘라버릴까봐 거세 불안, 여자아이는 내 거 어디 갔지? 쟤는 있는데 아이 부러워 남근 선망. 그래서 초자아가 발달이라고 남근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아기에는 구강기라서요. 이때는 이유의 과정을 거친다. 양육자와 최초의 양가 감정을 경험한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융은 생활양식이 형성되는 시기다? 아니에요. 융은 생활양식 얘기하지 않았고요. 생활양식을 얘기한 건 아들러고요. 아들러는 기본적인 생활양식은 4, 5세경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2번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선지를 중심으로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은요, 태내기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16주경 혹은 16주에서 20주경의 태동 느낄 수 있는 거 맞고요. 너 증후군은요, 여성인데 X가 하나밖에 없는 걸 얘기를 하죠. 자, 근데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남자가 아닙니다. 여성이 하나가 모자라서 45개의 염색체만 가지는 걸 터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존재해서 총 염색체 수가 47개인 걸 얘기를 합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자인데 X가 더 붙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성인데 X를 더 많이 가졌네요.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배종기는 아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단계인 배란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정 후 착상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배아의 구성 이것도 아까 있습니다.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고요. 폐, 간, 소화기관과 같은 내부기관은 내배엽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틀렸고 임신 3개월 지나면 이거 말씀드렸고 이거는 뭐 다 아까 얘기했던 거라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영아기의 가장 중요한 건 애착관계의 형성 맞고요. 프로이트의 가장 첫 번째 단계 구합 남자쌤의 구강기, 에릭슨의 첫 번째 단계는 영아기인데 이거를 젖을 먹는다 해서 유아기. 그 다음에 삐아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삐아제는 감전구형에서 첫 번째 단계인 감각운동기라고 바꿔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장난감을 빼앗아 숨겨도 그것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면, 자, 장난감을 빼앗아서 숨겼어요. 그럼 장난감이 내 눈앞에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되었잖아요. 그럼 아이가 찾는 이유는 뭘까요?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어딨지? 이러고. 그거 뭐예요? 대상형 속성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찾지 않아요.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찾지 않는다면 얘는 대상형 속성을 획득한 거예요? 획득하지 않은 거예요? 획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아기에도 이런 기초적인 정서는 느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활론적인 사고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삐아제가 전조잡기 특징 중에 하나로
전조작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전조작이니까 지읒지읒을 떠올리세요. 되게 자아중심적이고 되게 직관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이거 전조작기는 지읒지읒 먼저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상징적 사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징놀이 같은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사물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물활론적인 사고, 하늘의 달도 별도 태양도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인공론적 사고, 그 다음에 A는 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 사건인데도 A여서 B하다라고 생각하는 전환적인 사고 혹은 추론을 하는 거고요. 꿈을 꾸고 꿈에서 봤던 토끼를 찾아요. 꿈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경향, 역방향 사고를 못해요. 가역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죠? 감전구형의 전조작기 특징으로 피아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전조작기는 영아기가 아니라 무슨 기? 유아기에 해당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기에서 얘기를 하지만 젠더 아이덴티티 해갖고 별거 없어요. 나는 여자, 너는 남자.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후 2년 반, 평균적으로 보면 생후 2년 6개월 정도인데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유아기 문제는 보통 3세에서 6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5세에 해당하는 2년 6개월 요 정도는 그냥 유아기에 포함을 시켜서 성정체감의 확립 혹은 성정체성의 확립은 유아기 특성으로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생존반사 보시면은요. 연화반사 삼키기, 삼켜야 살죠. 젖을 빨아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생존반사 맞거든요. 바빈스키 반사, 발등 간지럽히면 발가락 쫙 펴는 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모로 반사, 큰 소리 들으면 깜짝 놀라서 몸을 쫙 펴는 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빈스키하고 모로 반사는 생존이 아니라 원시 반사에 해당하니 14번은 틀립니다. 영아기는 가장 빠른 속도로 신체 성장이 일어나는 제1성장 급등기예요.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영아기는 에릭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단계 기, 본적 신뢰대 신뢰대 불신 얘기했죠. 그래서 기본적 신뢰대 불신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 기차에서 자수, 자율대 수치 혹은 의심의 단계는요. 영아기 그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18개월에서 36개월 그 단계가 되는 거죠. 신뢰대 불신이 중요하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태내기와 영아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쉬었다가 9장 넘어가도록 할게요.